지금 당장 차를 돌려요. 지훈 씨. 어서요. 고속도로 위에서 남편에게 소리쳤다. 우리는 방금 다른 차와 부딪힌 참이었다. 아들이 내게 들고 오라고 했던 그 검은 가방을 꽉 움켜쥐었다. 가방 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옷가지들 사이에 우리 가족의 삶의 영혼 가방을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15년 동안 나는 아들을 경제적으로 도왔다. 내 저축을 희생하고 저는 혜미라고 합니다. 올해 67살이에요. 저는 평생 가족을 돕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제 남편 지훈 씨와 저는 편안한 노후를 위해 평생을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 외아들 42살 된 지호는 6년 전 직장을 잃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끝없는 돈 빌리기 악습니다. 월급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끝없는 돈 빌리기 악수는다. 월급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끝없는 그 돈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손자 민준이의 학비,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세차 할부금까지 모든 것이 밀려왔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들의 온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지호의 아내 예지는 나에게 항상 차갑고 형식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한 희생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마치 내가 그들의 생활수입니다. 돈을 좀 더 아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귀찮다는 그녀한다고 말했을 때. 2달 전 그들은 민준이가 공립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며 사립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해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한뒤를 그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정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 노후 자금이 바닥나고 있어. 다른 공립학교를 알아보거나 학교에 가서 괴롭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때 지호가 나를 보던 눈빛이 마치 내가 그를 배신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수년 동안 그를 배신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말에 민준이를 보러 가는 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항상 핑계를 댔습니다. 민준이는 자고 있어요. 저희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에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매번의 거절은 내 마음에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최근 몇 달간 들었던 목소리다. 민준이도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시간 보내고요. 어떠세요? 내 가슴이 벅차오르다 못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만날 기회, 드디어 관계를 회복할 기회였습니다. 그럼 좋지, 아들아. 우리 정말 가고 싶다. 엄마, 저희 집이 민준이 물건으로 가득 차서 차가 꽉 찼는데 가방 하나만 더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문제없어. 여행 당일 아침, 지호와 예지는 아주 평범한 검은색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전혀 의심스러운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가방을 우리 차에 싣고 그들이 우리 뒤를 따라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강릉으로 함께 갈 것이라고 합의했습니다. 우리는 고속도로에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호였습니다. 저희가 드린 그 가방 혹시 열어보지 않았죠? 이 질문에 나는 순간적으로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지난 40년 동안 내 아들이 나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아마 6번도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호야,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속 운전하세요. 강릉 방향 어느 터널 출구에서 만나요. 그는 전화를 끊었고 내 손은 멈출 수 없이 떨렸습니다. 맙소사,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 틀림없었습니다. 지훈 씨, 차 세워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아직 고속도로 위에요. 혜미 씨. 당장 차 세우라고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지호와 예진의 차가 우리 옆을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렸습니다. 나는 지훈 씨에게 비상등을 켜고 차에 문제가 생긴 척하라고 말했습니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나는 그 검은색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 몇 벌, 어린이 잠옷 한 벌, 스파이더맨 색연필 상자를 헤쳐보니 민준이 생일에 내가 선물했던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나이에도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약이었습니다. 그것도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세상에, 지훈 씨. 나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있어. 지호와 예진, 그들이 자기 친부모를 이용해서 이 불법 물품을 운반할 계획이었어. 왜냐하면 그들은 노부부가 고속도로 검문소에서 보통 엄격하게 검사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목적지는 강릉이 무슨 별장이 아니었어. 우리는 어딘가로 물건을 전달하러 가는 중이었던 거야. 당장 차를 돌려요. 지훈 씨. 지금. 나는 소리쳤고 전혀 없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보았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회전할 수 있는 곳에서 즉시 차를 돌렸습니다. 동시에 나는 백미러로 지호의 차도 멈춰 서서 차를 돌리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핸들을 꽉 쥔 손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목이 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친아들이야, 지훈 씨. 그가 우리를 감옥에 보내려고 했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지훈 씨가 이리리를 누르는 순간 나는 내 피부질을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른 선택이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저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붙잡혔다면 우리 노년은 감옥에서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여보세요. 112 종합상황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 씨는 나를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신고하겠습니다. 제 아들이 저희가 모르는 사이에 불법 물품을 저희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영동고속도로 서울 방향 107 KM 지점에 있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동안 나는 백미러로 지호의 차가 고속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지훈 씨, 그들이 우리 뒤에 있어요. 부인, 침착하셔야 합니다. 전화 저편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순찰차가 이미 부인 위치로 출동했습니다. 용의자와 충돌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계속 추행하십시오. 지호의 차가 우리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손짓하며 차를 세우라고 외쳤습니다. 예진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내가 본 적 없는 모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계속 가요. 나는 지훈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멈추지 말아요. 남편은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우리 낡은 차는 지호의 새 차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우리 앞으로 달려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고 지훈 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할 것 같고 지훈 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에 피하기 위해 경찰이 절대 내리지 말라고 했어요. 지호는 차에서 뛰쳐나와 우리 차 창문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유리창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왜 차를 돌린 거예요? 나는 지훈 씨의 손을 꽉 잡으며 힘을 찾았습니다. 열지 마. 나는 그에게 애원했습니다. 지훈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엄마, 문 열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열이 나던 밤 내가 품에 안고 달래주었던 아이. 첫 시련에 내 품에 안겨 울었던 아이. 내 유일한 손자를 안겨준 아이. 이제 42살 된 그가
자신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를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지호야, 우리는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나는 유리창 너머로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어. 그의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분노는 충격으로, 그리고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미쳤어요? 이러면 우리 인생 망치는 거예요. 네가 우리 인생을 망치려고 했어. 아들아, 나는 대답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랬어? 엄마, 우리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에게 빚을 졌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민준이를 해칠 거예요. 예진도 그때 지호 옆으로 달려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지호 씨, 우리 어서 가요. 어서. 지호는 마지막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만 나는 차만 탄탐 참나만 탄차 가서 가만하는 그리 사만나나만나만 탐 차서만 저자가 그들이 도망쳤어요. 지훈 씨가 경찰에게 보고했습니다. 순찰차가 이미 출발했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차종과 차량 번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내 아들에게 칼을 꽂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15분 후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후에 2대의 순찰차가 우리 옆에 멈춰 섰습니다. 우리는 그 가방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주체할 수 없이 울었습니다. 나는 울면서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아들과 그 가족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최근에 어떻게 한계를 설정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이 화해 여행을 계획하여 우리를 마약 운반도구로 이용하려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부인, 오늘 아주 용감한 일을 하셨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연민으로 가득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사건을 많이 보았습니다. 범죄자들은 검문소에서 거의 검사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인과 친척을 운반책으로 이용합니다. 부인들은 오늘 스스로 목숨을 구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갓길에 주저앉아 지훈 씨의 손을 잡고 그들이 가방을 가져가고 우리의 진술을 기록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여경이 나에게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럼 제 손자는요? 나는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겨우 10살이에요. 그 애도 차에 있었어요. 저희가 그 차량을 추적 중입니다. 만약 그들을 찾았을 때 아이가 차에 있다면 저희는 즉시 사회복지과에 통보하여 아이의 안전을 확보할 것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황량한 갓길에서 드넓은 하늘과 뜨거운 아스팔트 사이에서 나는 지호에게 안 된다고 말했던 모든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내 자신의 필요를 포기했던 모든 순간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경고, 신호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을. 왜냐하면 나는 내 아들이 여전히 내가 키운 그 아이일 것이라고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2분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실 수 있도록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완전히 침묵에 잠겼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희망으로 가득 차 보였던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울 씨는 내 손을 잡고 있었고 그의 엄지손가락은 내 피부 위를 작은 원을 그리며 움직였습니다. 내가 힘들 때 그가 항상 하던 위로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올바른 일을 한 걸까요?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민준이를 해치면 어쩌죠? 만약 혜미 씨, 지훈 씨가 내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눈가도 촉촉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방에 마약을 넣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감옥에 가도록 내버려둘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당신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지훈 씨와 내가 45년 동안 잠들었던 침대에 누워서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어디에 있을지 계속해서 상상했습니다. 그 애는 무서워할까? 할머니가 왜 자기 부모를 배신했는지 이해할까? 새벽 3시 17분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는 두 번째 벨이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혜미 씨 되십니까? 그 여경이 목소리였습니다. 저희가 아드님과 며느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국경을 넘으려 했습니다. 제 손자는요. 나는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괜찮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와 함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으로서 만약 원하신다면 임시보호권에 대한 우선권이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나는 더 이상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훈 씨와 나는 뒷베란다에 앉아 별들이 사라지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우리에게 침묵은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했습니다. 민준이를 데리러 가요.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해가 지평선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오, 혜미 씨. 이 나이에 우리가 10살짜리 아이를 돌볼 수 있을까요? 나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애는 오동으로 투박해진 그의 손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배신감에 시달리는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그 애를 보육원이나 낯선 위탁 가정에 보낼 수는 없어요. 지훈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늘 누구보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어. 오전 8시 우리는 사회복지과에 도착했습니다. 친절한 눈빛을 가진 중년 여성이 작고 답답한 사무실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민준이는 몸은 괜찮지만 매우 무서워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자기가 왜 경찰에 잡혀왔는지, 왜 집에 갈 수 없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애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냥 문제가 좀 생겨서 아이를 잠시 안전한 곳으로 데려와야 한다고만 말했습니다. 저희는 두 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아이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준이가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애는 너무 마르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구겨진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아빠의 눈처럼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는요. 나는 팔을 벌렸고 그 애는 즉시 나에게 달려와 어렸을 때처럼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물이 내 산이를 적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얘야. 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먼저 집에 가자.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알았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사회복지사가 그의 집에서 가져온 가방을 안고 있었습니다. 가끔 우리의 시선이 백미러에서 마주쳤습니다. 나는 위로하는 미소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나는 따뜻한 코코아를 탔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위로 음료였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 시작했습니다. 네 아빠, 엄마가 좋지 않은 일을 했어. 법을 어긴 일을 했어. 법을 어긴 일 말이야. 그래서 당분간은 떨어져 있어야 해. 그의 눈이 크게 띄었습니다. 그럼 그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 순진하고 직설적인 질문은 내게 무거운 일격을 가했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니야, 야. 그들은 실수를 한 사람들이야. 좋은 사람들도 때로는 무섭거나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나쁜 짓을 하기도 해. 돈 때문이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그의 통찰력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항상 돈 때문에 싸웠어요. 엄마는 항상 할머니가 좀 더 도와주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나는 뺨에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진이 자신의 아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묘사했다는 사실에 돈에 인색한 할머니. 민준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네 아빠, 엄마를 여러 해 동안 많이 도와줬어. 지훈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단호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그들에게 주었어. 하지만 때로는 아무리 많이 주어도 그 사람이 스스로 관리할 줄 모르면 결코 충분하지 않은 법이란다. 민준이는 숟가락으로 따뜻한 코코아를 휘저으며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알아요. 가끔 그들이 싸우는 걸 들었어요. 알아요. 가끔 그들이 싸우는 걸 들었어요. 아빠는 한 번만 더 빌리자고 했고 아들의 가족의 눈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노후 자금을 희생한 너그러운 어른이 아니라 언제든 돈을 뽑아낼 수 있는 마르지 않는 은행, 마음대로 착취할 수 있는 자원이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그가 화제를 바꾸었습니다. 저 여기 얼마나 있어야 해요? 사회복지과 이모가 아마 오래 걸릴 거라고 했어요.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달렸대요. 그가 눈을 들었는데 갑자기 매우 불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를 보내버릴 건가요? 절대 안 돼. 나는 단호하게 대답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네 집이야. 네가 원하는 만큼 머물러도 돼. 그 후 며칠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는 민준이를 우리 집 근처 공립학교에 등록시켰습니다. 그 학교는 지훈 씨가 은퇴하기 전에 교사로 재직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새 학용품과 옷 몇 벌을 사서 송두리째 바뀐 우리 삶 속의 정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 지호와 예진이 체포된 지 일주일 후 변호사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두 분. 그들은 재판 전까지 구치소 왔습니다. 그들은 두 분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는 우리 거실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내가 들었던 어떤 때보다 더 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약상들에게 강요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위협을 받았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두 분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쓰리스 냉소를 터뜨렸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저지른 후에 우리까지 범죄자로 만들려 한 후에 그들이 우리에게 돈을 요구할 염치가 있다고 생각하다니 변호사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들은 또 만약 두 분이 돕지 않으면 두 분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모든 것이 공동으로 계획된 일이었다고 역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훈 씨가 벌떡 일어섰고 의자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그는 현관문을 가리키며 명령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가서 만약 그가 감히 우리를 무고한다면 나는 직접 법정에 출두하여 우리가 경찰에 신고한 전화 녹음이 있다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전하시오. 우리는 그 물건들을 발견하자마자 즉시 도움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있어. 우리는 그가 생각하는 그런 바보가 아니라고 전하시오. 변호사가 떠난 후 지훈 씨는 무겁게 소파에 쓰러져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그가 우는 것을 본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지훈 씨, 나는 나지막이 말하며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그 애를 키우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한 걸까요? 우리 아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혜미 씨. 아마 우리가 너무 많이 주었는지도 몰라. 아마 그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뒤에서 그의 엉망진창을 수습해 주었으니까. 그날 밤 민준이가 아빠의 옛방에서 잠든 동안 지훈 씨와 나는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자가 지호의 삶을 망친 그런 당연한 권리의식을 가지고 자라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책임감, 현실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함을 가르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교도소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는 망설이고 불확실했습니다. 엄마. 교도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더 차갑고 더 무감각했습니다. 나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나를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려 했던 이 아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우리 인생을 망쳤어요. 엄마는 나 같은 사람이 교도소에서 무슨 일을 겪을지 알아요? 내가 얼마나 오래 갇힐지 알아요? 나는 다리가 후들거려 가장 가까운 의자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내가 직접 키운 아들이 자기 행동의 결과를 감당하게 한 나를 비난하는 것을 듣다니. 지호야,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방에 불법 물품을 넣었어. 너와 예지는 친부모를 운반책으로 이용할 계획이었어. 이제 네가 나를 경찰에 신고한 것을 비난하는 거야? 그게 유일한 기회였어요. 우리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에게 빚을 졌고 그들이 민준이를 해칠 거라고 했어요. 엄마가 학비를 내주지 않은 후에. 닥쳐. 나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감히 네 아들을 핑계로 대다니. 우리는 6년 동안 너희를 도왔어. 6년 동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들여,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들여,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생활을 유지하게 해줬어. 우리가 마침내 그 비싼 사립학교에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전화 저편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이는 어때요? 그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어. 안전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어. 그리고 마침내 하루 종일 싸울 필요 없는 집에서 지내고 있어. 나도 그 애랑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건 이제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지호야, 이제 모든 것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어떤 방식으로 민준이를 만날 수 있을지, 결정이를 만날 수 있을지 결정할 거야. 나는 무거운 한숨 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엄마, 안 돼. 나는 내 목소리의 단호함에 나 자신도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어. 지호야. 돈도 없고 신뢰도 없어. 너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섰어. 후회할 거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의 분노가 다시 치솟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네가 지금 네 부모를 위협하는 거라면 지호야, 잘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나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어떤 위협이든 즉시 관계 당국에 보고될 거야. 나는 민준이를 잘 돌볼 거고 그 애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삶을 줄 거야. 그게 지금 내 유일한 책임이야. 나는 전화를 끊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지호 씨는 부엌 문가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가와 말없이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두 노인이 서로를 지탱하며 우리 외아들이 어떻게 위협적인 낯선 사람으로 변했는지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 몇 달이 되었고 민준이와 함께하는 삶은 놀랍도록 새로운 위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학교에 가고 나는 그의 도시락을 준비하고 밤에는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오후에는 지훈 씨가 그를 동네 축구장에 데려가 축구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러 갔습니다. 저녁에는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집에서는 분명히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예전에는 보통 거실에서 혼자 TV를 보며 밥을 먹었고 그의 부모는 항상 다른 방에서 싸웠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느 날 밤 내가 민준이에게 이불을 덮어주다가 그가 물었습니다. 왜 항상 돈 때문에 싸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고 계셨잖아요? 이 질문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리했습니다. 얘야. 때로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한단다.
네 아빠, 엄마는 큰 집 세 채, 자주 여행 가는 것을 원했고 너를 비싼 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충분하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 돈이 없었어. 할아버지와 나누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생활 방식에는 여전히 부족했단다.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정말 사랑한다면 더 많은 돈을 줘야 한다고 했어요. 민준이의 모든 폭로는 내 마음에 작은 칼날처럼 박혔습니다. 지우와 예진이 자신의 아들 앞에서 나를 인색하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을 위해 노후 자금을 희생한 할머니가 아니라 민준아, 사랑은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 사랑은 함께하는 것이고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주는 것이고 필요할 때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이고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해.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저녁 식사 전에 초콜릿 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요. 제 건강이 걱정돼서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의 비유는 단순하면서도 완벽했습니다. 정확해, 얘야. 바로 그런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이는 훨씬 더 명랑해졌습니다. 그의 성적은 향상되었고 동네에서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언제 돌아오는지 묻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마침내 아이가 누려야 할 안정적인 삶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호와 예진의 재판은 그들이 체포된 지 6개월 후에 열렸습니다. 주요 증인으로서 지우 씨와 나 모두 증언을 위해 소환되었습니다. 내 아들을 고발하기 위해 법정에 나서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필수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민준이에게 때로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결정이라도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재판 일주일 전 나는 예진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나에게 편지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께 이 편지를 받으셨을 때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님께서 지금 저를 미워하실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충분히 그러실 자격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어머님과 아버님을 그렇게 이용하다니요. 저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과거를 돌아보며 어머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제가 항상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우리를 자격이 배우지 못했고 항상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원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민준이 앞에서 어머님 욕을 어떻게 했는지요. 제가 지호를 부추겨 어머님 욕을 어떻게 했는지요. 그리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항상 우리 빚을 갚아줄 준비가 되어 계셨을 때 그렇게 낭비하는 것은 정말 쉬웠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쨌든 제 아들을 돌봐주시는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는 저희보다 더 나은 부모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진 올림. 나는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행간에서 조작적인 의도를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예진을 안 이후로 처음으로 그녀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나는 편지를 지훈 씨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조용히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도소가 사람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 어떤 사람은 나빠지고 어떤 사람은 어쩌면 좋아질 수도 있지. 그녀를 믿어요? 모르겠어, 혜미 씨. 하지만 아마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과일 거야. 재판 당일 나는 가장 좋은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예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가 가진 엄숙함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준이는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우리는 그가 법정에서 부모를 보는 트라우마를 겪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정은 놀랍게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명히 노부모가 친아들에게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당한 사건은 지역 언론의 주목을 끌었던 것입니다. 나는 맨 앞줄에 앉아 지훈 씨의 손을 꽉 잡으며 힘을 찾았습니다. 지우와 예진이 수갑을 찬 채 죄수복을 입고 들어왔을 때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10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더 말랐고 눈 밑 다크서클이 깊었으며 이전에는 없었던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1초 동안 마주쳤지만 그는 즉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를 마주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예진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마치 인사를 하는 듯이. 그녀에게는 이전에는 없었던 다른 기질,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기소 혐의를 낭독했습니다. 마약 운반, 타인의 동의 없이 불법 물품 운반의 이용, 마약 밀매 조직과의 공모.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습니다. 내가 증인석에 불려나갔을 때 내 다리는 떨려서 난간을 붙잡아야만 걸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나에게 지난 몇 년간의 재정 지원 문제, 최근 학비 지불 거부 문제, 그리고 그 이상한 화해 여행과 강릉 초대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혜미 씨, 검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언제쯤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셨습니까? 나는 침을 삼키고 잠취하셨습니까? 저는 뭔가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셨습니까? 저는 뭔가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대답했습니다. 저는 뭔가 운전 중에 전화해서 그 가방에 대해 물었을 때입니다. 그는 평생 전화를 끊기 전에 그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차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었고 손자의 옷 밑에서 그 소포들을, 그 마약들을 찾았습니다.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당신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내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까? 내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호인, 값싼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일어나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혜미 씨, 당신은 아드님과 그 가족을 여러 해 동안 지원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신의 그런 행동이 경제적 의존성을 만들었고 당신이 갑자기 재정 지원을 중단했을 때 그들이 절망적인 술단이 만들었을 때 그들이 절망적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특정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얼굴에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그건 제가 6년 동안 그들 가족의 거의 모든 비용을 지불한 후였습니다. 설령 제가 재정 지원을 중단했다고 해도 그것이 그들이 자기 부모를 마약 운반 도구로 만든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내 분노에 움찔했습니다. 부인, 저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이 사건의 배경을 진술하는 것뿐입니다. 배경이요. 나는 반박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제 더 단호했습니다. 배경은 40살 된 두 성인이 자신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부모를 희생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증언을 마친 후 지훈 씨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항상 보여주었던 침착함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진술했습니다. 그가 끝난 후 판사는 지호와 예진을 증언대에 불렀습니다. 지호가 먼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말하는 내내 나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고리는 정말가 마칩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에게 빚을 졌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엄마에게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가방에 마약을 넣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지호는 마침내 나를 보았고 눈은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을 정당화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제 옆에서 저를 지지해준 사람들을 배신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잡혀 마땅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심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연습했거나 가장한 것처럼. 이어서 예진이 증언했습니다. 그녀는 지호가 말한 모든 것을 확인해 주었지만 더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녀는 고백했고 법정은 순간적으로 침묵에 잠겼습니다. 지호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그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의 부모님이 연로해서 아무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시부모님을 조종했던 것과 같은 방식 어머님을 조종했던 것과 재판은 사흘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최종 변론 후 판사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지호 씨, 예진 씨, 본 법정은 기아들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전과가 없고 법정에서 죄를 인정했으며 명백한 뉘우침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법정은 두 사람에게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한 후 5방을 신청을 선고합니다. 4년. 내 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일 때문에 4년 동안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내 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일 때문에 4년 동안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민준이는 부모 없이 2년 년에 재판이 끝난 후 지호의 변호사가 그들이 교도소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이야기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나는 지훈 씨를 보았고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옆 작은 방에서 우리는 지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교도관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수갑을 차고 있었지만 교도관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들어가자마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왜 우리에게 이렇게 했니?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엄마, 아빠가 항상 제 뒤에서 제 엉망진창을 수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망칠 때마다 엄마, 아빠가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는 결코 진정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실수의 결과를 감당하는 법을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는 민준이를 잘 돌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했던 것보다 더 잘요. 저는 그 애가 저처럼 세상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의 양육권은 법원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지훈 씨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법원에 그 애가 엄마, 아빠와 함께 살도록 권할 것입니다. 민준이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와 예진이보다 더 좋은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내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 나는 완전히 허를 찔렸습니다. 이 악몽이 시작된 이래로 처음으로 나는 내 아들에게서 내가 그에게 가르쳤던 그림자, 즉 정직함과 책임감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제가 나가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민준이가 다시 자랑스러워할 수 있느냐. 엄마, 아빠와 민준이가 다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짧은 희마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희망의 실마리도 작은 개의 글이 위에 들어왔을 때 나는 계획하지 않았던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 비극 이후에도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 씨와 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애가 정말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교도소가 사람을 바꾸기는 하지만 항상 좋은 방향으로만 바뀌는 건 아니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는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자동차 시트에 놓인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그가 원하는 것만을 주지 말고 가치관, 책임감, 정직함을 가르쳐야 해.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지.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는 즉시 다혜와 소식을 듣고 싶어 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우리는 그를 거실로 데려가 앉히고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의 부모가 몇 년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할 것이며 그동안 그는 우리와 함께 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정말 감옥에 가야 해요? 그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얘야. 그들이 좋지 않은 일을 했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해. 민준이는 잠시 침묵하며 이 소식을 소화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보러 갈 수 있어요? 그건 소년법원 판사님이 어떻게 결정하시느냐에 달렸지만 아마 가능할 거야. 몇 가지 제한이 있겠지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나이치고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날 밤 내가 민준이의 침대를 정리해 줄 때 그가 내 마음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빠를 사랑해요? 민준이의 질문에 나는 허를 찔렸습니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모성애의 복잡성을 설명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에게 말해야 할까요?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그의 선택을 가슴 아파할 수 있다고. 민준아, 나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의 사랑은 아주 복잡해. 나는 네 아빠를 사랑은 아주 복잡해. 나는 네 아빠를 사랑해 물론이지. 그는 내 아빠를 사랑해 물론이지. 그는 내 아들이니까 영원히 그를 사랑할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가 한 일을 받아들이거나. 민준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낡은 테디베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사랑하지만 제가 나쁜 짓을 하면 여전히 벌을 주는 것처럼요? 나는 웃었습니다. 그의 비유는 단순하면서도 완벽했습니다. 완전히 맞아, 얘야. 바로 그런 거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결과를 감당하자. 네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결과를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언젠가 아주 나쁜 짓을 없어. 영원히, 민준아. 영원히. 세상의 어떤 일도 그걸 바꿀 수는 없어.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족한 듯 보였습니다. 그럼 아빠가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할머니가 아빠를 계속 사랑한다면요.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가 민준이의 적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소년법원 판사는 현재 나와 지훈 씨가 임시 보호권을 가지며 그들이 입소 후 2달 후에 첫 면회를 주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면회 당일 민준이는 매우 긴장했습니다. 그는 옷을 3번 갈아입었고 마지막에는 지호가 지난 생일에 사준 슈퍼히어로 티셔츠를 입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보면 많이 기뻐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난 몇 달 동안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될 거야.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교도소는 차갑고 두려운 곳입니다. 면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준이는 내 손을 꽉 잡고 우리는 금속 탐지기와 여러 겹의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면회실에는 테이블이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고 의자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지호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는데 법정에서보다 더 말라 보였습니다. 그가 민준이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은 순간적으로 빛났습니다. 그의 눈은 순간적으로 빛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삶과 잘못된 선택이 그를 바꾸기 전에 어렸을 때의 그를 보았습니다. 아빠. 민준이가 소리치며 팔을 벌렸습니다. 아빠. 지호가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그는 민준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예진이 이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정성스럽게 염색하고 파마했던 머리카락에는 이제 흰머리가 보였습니다.
화장품으로 가려진 적이 없던 맨 얼굴은 화장품에 가림막이 없으니 더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민준이를 보았을 때 그녀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나는 근처 테이블에 앉아 그들에게 약간의 사생활을 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신나는 목소리로 새 학교 이야기, 사귄 친구들, 그리고 지훈 씨가 그에게 강아지를 입양해줄까 생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제 숙제를 도와줘요. 민준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도 저에게 장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충분히 강해지면 대회에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지호는 민준이의 머리 너머로 나를 보았습니다. 거의 1시간 후 교도관이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지호는 민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말씀 잘 듣고 그분들 말씀 잘 들어. 그분들이 내 평생보다 더 지혜로우셔. 아빠, 언제 집에 와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질문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지호는 그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질문이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제야 대답했습니다. 지호는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엄마. 그제야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야. 하지만 아빠가 돌아오면, 더 좋은 아빠가 돌아오면, 더 좋은 아빠가 돌아오면 제가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발 그 애가 저를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 애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을 거야, 지호야. 그 애는 항상 네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거야. 지호야, 그 애는 항상 네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거야. 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침을 삼켰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애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원이나 위탁 가정에 보내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보육원이나 위탁 가정에 보내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는 조용했습니다. 괜찮니 얘야? 나는 백미러로 그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들이 달라 보였어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달라 보였니? 작아졌어요. 아빠는 항상 그렇게 커 보였고 엄마도 항상 예쁘게 화장하고 손톱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나는 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거의 친화적인 존재. 교도소에서 지호와 예진을 그들의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는 것은 민준이의 그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어려운 교훈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나는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단다. 무엇 같은 건데요? 가족 같은 것, 정직함 같은 것, 그리고 자기 실수를 다른 사람에게 대신 떠넘기려 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 같은 것. 민준이는 남은 길 내내 침묵하며 내가 짐작할 수밖에 없는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순식간에 1년이 흘렀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교도소, 면회는 우리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민준이는 새로운 삶에 아주 잘 적응했습니다. 그의 성적은 뛰어났고 꾸준히 친구들을 사귀었으며 토요일에는 동네 축구팀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에 방문해서 말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회복지사도 민준이가 저 흔히 알던 때보다 더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니가 자신이 알던 때보다 더 행복하고 이렇게 큰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가 이렇게 잘 적응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애는 강해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 나이였을 때보다 훨씬 강하죠. 지호와 예진에 관해서는 그들도 교도소에서 변화하는 듯 보였습니다. 지호는 교도소 도서관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원격 교육을 통해 대학 과정을 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진은 수공예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심지어 다른 수강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면회 때마다 그들은 항상 민준이의 학교, 활동, 성장에 대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삶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는 듯 보였습니다. 언제쯤 그의 삶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면회에서 그들이 체포된 지 약 1년 반쯤 되었을 때
지호는 나에게 몇 분 동안 혼자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진지한 어조였습니다.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나가면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우리를 부양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올바른 일을 하고 싶어요. 직장을 구하고 절제하며 살 거예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차를 사지 않고 비싼 사립학교를 고집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기쁘구나, 아들아. 그리고 한 가지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시 너무 무모해지거나, 다시 돈을 요구하거나, 아빠를 조종하려고 하거나, 다시 돈을 요구하거나, 엄마, 아빠를 조종하려고 하면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즉시 거절해 주세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결코 지킬 필요가 없기를 바란다. 그가 웃었습니다. 약간 슬프지만 솔직한 미소였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그날 밤 우리가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나는 이 대화를 지훈 씨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워터파크에서 하루 종일 놀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 애를 믿어? 지훈 씨가 물었습니다. 적시를 닦으면서. 믿고 싶어.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아. 그리고 교도소에서의 결심은 바깥 세상에서 유혹에 직면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야. 지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가장 걱정되는 게 뭔지 알아? 그들이 나왔을 때 민준이는 어떻게 될까? 그 애는 여기서 우리와 너무 잘 적응했어. 그 변화는 분명히 어려울 거야. 나도 계속해서 걱정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거의 12살이 되었고 우리의 보살핌 속에서 밝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안정을 깨뜨린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자. 나는 말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 동안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좌우명을 반복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민준이의 12번째 생일은 9월의 화창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뒷마당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거창한 것은 없었습니다. 학교 친구 몇 명, 그가 직접 만든 수제 케이크, 그리고 간단한 간식 테이블. 이것은 예전에 지호와 예진이 자주 열었던 화려한 파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파티 비용은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사회복지사가 매달 방문할 때마다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지훈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비싼 파티보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정말 사실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예전에는 항상 어린이 파티장, 테마 파티, 아주 비싼 선물과 전문적인 장식으로 가득한 파티에 참석했지만 우리 집에서 열린 이 간단한 파티에서보다 더 행복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 케이크 맛을 고르는 것부터 풍선을 부는 것까지 모든 일에 진정으로 참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할머니, 이번이 제가 보낸 생일 중 최고예요. 우리가 함께 색종이 띠를 걸고 있을 때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에어바운스도 없고 솜사탕도 없는데도요? 내가 반쯤 농담으로 반쯤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것들도 좋았지만 파티 때 아빠, 엄마는 거의 볼 수 없었어요. 항상 손님을 맞이하거나 엄마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싸우거나 불평하느라 바빴어요. 이 아이의 지혜는 때때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12살밖에 되지 않은 민준이는 이미 가치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교훈을 배웠는데 그의 부모는 수십 년이 걸려서야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교도소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민준이의 큰 선물은 제 자전거였습니다. 최신 모델은 아니었지만 지훈 씨가 중고점에서 찾아와 수리한 아주 좋은 품질의 자전거였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몇 주 동안 함께 그 자전거를 닦고 페인트 칠하고 수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추억은 어떤 사온 선물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파티가 한창 진행 중이고 아이들이 뒷마당에서 축구를 하고 있을 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도소에서 걸려온 번호였습니다. 지호는 아들 생일에 전화할 특별 허가를 받았습니다. 엄마, 민준이 옆에 있어요. 민준이 옆에 있어요? 지호야. 그 애랑 이야기하고 싶니? 그리고 할아버지가 고쳐준 자전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불렀고 그는 얼굴이 빨개지고 웃는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나는 말하고 전화를 건넸습니다. 그가 지호의 질문에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음 방학 때 이웃 농장에 낚시하러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전화를 마친 후 민준이는 내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아빠가 할머니랑 몇 마리 더 하고 싶대요.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애에게 정상적이고 행복한 생일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예진이 같으면 이런 파티를 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게 그 애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것들이요. 엄마, 그 애를 위해 해주신 모든 것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지내면 그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감사야. 엄마,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주간 외출 프로그램에 신청했어요. 변호사는 제가 모범적이고 여기서 많은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기회가 아주 많다고 생각해요. 내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지호가 낮에는 교도소 밖에서 지낼 수 있고 밤에만 돌아와 잠을 자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석방을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모범적인 행동으로 인한 감형까지 더하면 그는 1년여 후에 풀려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 정말 잘 됐구나, 아들아. 나는 내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내 망설임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내 망설임을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지금 엄마, 아빠랑 아주 편안하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을 망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자동적으로 대답했지만 내 머릿속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좋아. 다음 면회 때 다시 이야기하자. 내가 전화를 끊은 후 지훈 씨는 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혜미 씨. 나는 지호가 그 프로그램에 신청했다는 사실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지훈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애를 아이와 영원히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어. 그는 결국 아이의 아빠니까. 그냥 민준이가 지금 너무 잘 지내고 너무 안정적이어서 걱정돼요. 지호가 다시 그의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것이 망가질까 봐요. 지훈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는 그 일을 통제할 수 없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민준이 옆에 있어주는 수밖에 없어. 2주 후 우리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지호의 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그는 교도소 밖에서 갱생자를 고용하는 협동조합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만 교도소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민준이를 앉혀놓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네 아빠가 이제 너를 더 자주 볼 수 있을 거야. 지우 씨가 설명했습니다. 주말에는 몇 시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거나 공원에 산책을 가거나 민준이의 눈이 빛났습니다. 제가 축구 경기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허용된 시간 내라면 아마 가능할 거야. 그럼 우리 엄마는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보를 흡수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요? 여전히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는 거죠? 그의 목소리에 담긴 걱정이 매우 분명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의 2년을 살면서 우리 집은 그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얘야. 나는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너는 당분간 여기 계속 있을 거야. 네 아빠가 완전히 석방된 후에 그때 판사님이 새로운 어레인지먼트를 결정할 거야. 하지만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그럼 제가 나중에 여기 계속 살고 싶으면요. 이 질문은 공중에 떠 있었고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습니다. 지훈 씨와 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 일은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네 아빠와 잘 이야기해야 해. 하지만 네 아빠가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네가 최고를 얻기를 바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 민준이와 지호의 첫 교도소 방 만남은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지호는 여전히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고 낡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는데 평범한 사람이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잊은 듯 매우 불편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나는 약간 거리를 두고 서서 그들에게 사생활을 주었지만 내 시야 범위 내에 머물렀습니다. 나는 지호가 민준이를 꽉 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준이가 축구 기술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민준이가 축구 기술 몇 가지를 보여주자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허용된 시간이 끝나고 지호가 돌아가야 했을 때 민준이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를 지으며 내게 돌아왔습니다. 아빠가 새 직장에서 돈을 좀 모았대요. 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완전히 나오면 작은 아파트를 빌릴 건데 저를 위한 방도 하나 있을 거래요. 나는 억작이 매우 진지해졌습니다. 그거 정말 멋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 정말 멋지구나. 민준아. 아빠가 저한테 가기가 나오면 같이 살고 싶냐고 물었어요. 학교도 바꾸고 싶지 않고 친구들과도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요. 나는 죄책감 섞인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민준이가 우리와 너무 가까워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기뻤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지호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아빠는 뭐라고 했니? 아빠는 좀 슬퍼 보였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아마 주말이나 방학 때 아빠 집에 가서 지내면 될 거라고요. 아빠는 제가 행복하고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말은 나를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예전의 지호라면 분명히 고집했을 것이고 심지어 민준이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새로운 지호는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욕망보다 아들의 행복을 우선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호예요. 오늘 민준이를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가 제가 다시 그 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을 약속합니다. 민준이는 정말 멋진 아이예요. 엄마, 아빠가 저보다 훨씬 더 잘 키우셨어요. 나는 문자를 지훈 씨에게 보여주었고 그는 조용히 읽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지훈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그 애가 정말 변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 후 몇 달 동안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민준이는 우리와 계속 살면서 학교에 다니고 축구팀에 참여했습니다. 토요일에는 지호와 몇 시간 동안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간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가끔 특별 허가를 받아 지호는 학교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우리가 번갈아 가며 집에서 또는 교도소에서 예진을 면회했습니다. 이것은 미묘한 균형이었지만 어쨌든 잘 작동했습니다. 민준이는 이 어레인지먼트에 만족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 집의 안정을 누리면서도 점차 아버지와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집의 안정을 누리면서도 아버지와 다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지호 쪽에서도 견허하겠다는 약속을 진지하게 이행하는
약속을 진지하게 이행하는 어느 일요일 아침, 민준이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지훈 씨와 나는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침의 시원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혜미 씨,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훈 씨가 우리의 편안한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지우가 완전히 석방된 후에 무슨 일아? 지우가 완전히 석방된 후에 무슨 일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 질문은 몇 달 동안 우리 머리 위를 맴돌았지만 우리는 항상 직접 마주하기를 피했습니다. 매일 생각하고 있어.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 민준이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우리와 계속 살고 싶다고 분명히 말했어. 하지만 법적으로는 지호가 그의 아빠야. 만약 그가 완전한 보호권을 요구하면 그 애가 그렇게 할 것 같아? 민준이가 원치 않는 일을 강요할 것 같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전의 지호라면 분명히 그랬을 거야. 지금 이 새로운 지호는 나는 잘 모르겠어. 우리의 생각은 전화벨 소리에 끊겼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누가 전화를 걸까? 여보세요? 나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미 씨 되십니까? 내가 모르는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재욱입니다. 아드님 지호가 일하는 협동조합의 팀장입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호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요? 그가 저에게 전화해달라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시내 병원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시내 병원에 있습니다. 그는 지금 시내 병원에 있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지훈 씨는 즉시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나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심각한가요? 갈비뼈 몇 개가 부러지고 팔에 깊은 베이 상처가 있으며 매진탕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을 겁니다. 그가 부인과 민준이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도소 측에서 이미 면회를 승인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서둘러 지훈 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민준이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하지 않고 그저 아빠가 다쳐서 병원에 있다는 것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일요일 공립병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우리는 복도를 지나 지호의 병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나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고 한쪽 눈은 완전히 뜰 수 없었으며 팔은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가 나를 보았을 때 웅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당연히 왔지. 아들아. 민준이는 침대 옆으로 달려갔고 눈은 걱정으로 크게 떼었습니다. 강비한 걱정으로 크게 떼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넘어졌어요? 지훈 씨가 민준이를 데리고 아래층 매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동안 지호는 내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 그 사람들이에요.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제가 빚을 졌던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 가방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한 그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 가방 때문에 곤경에 처하게 한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오래되었는데도 그들이 너를 찾아왔다고? 지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거절했어요. 그들의 물건은 그들을 위해 냈어요. 제가 나가면 그들을 위해 다시 일하고 고통스러웠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자부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활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어요. 저에게는 키워야 할 아들이 있고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요. 나는 내 아들이 병상에 누워 평생 처음으로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닫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몇 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올 거라고 했어요. 지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이제 긴장되어 나지막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덮칠 거라고 했어요. 필요하면 민준이까지 덮칠 거라고요. 나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까지? 엄마. 지호는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엄마,
아빠나 민준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없어요. 제가 석방되면 그들이 저를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해요. 하지만 민준이는? 너 아파트도 빌리고 방도 준비해줄 계획이었잖아? 그게 지금 제가 엄마에게 말하려는 거예요. 그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으면 아주 잘 지내고 안전해요.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있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애를 이 모든 것에서 데려가 도망치는 삶을 살게 하는 건.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무슨 아빠 됐어요? 지호여,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제가 말하는 건 제가 나가면 혼자 떠날 거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도시로 갈 거예요.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에서 새로 시작할 거예요. 저는 엄마, 아빠가 민준이의 보호권을 계속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은 나를 완전히 허를 찔렀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과 정반대였습니다. 지호는 보호권을 빼앗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포기하려 했던 것입니다. 정말이니? 그는 네 아들이잖아. 그가 제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해요. 저에게 가장 쉬운 일이 아니라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기묘한 일을 했어요. 이제 제장 쉬운 일이 아니라 그는 침을 삼켰습니다. 매우 격앙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훈 씨와 민준이가 돌아왔을 때 우리는 축구팀, 학교, 민준이가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어하는 새 게임기 등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내 머릿속은 방금 전 대화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틀 후 지호는 퇴원하여 교도소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 지호는 퇴원하여 교도소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추가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그는 민준이에게 자신이 석방된 후에 이사해야 할 것이며 그것은 일 때문이라고 천천히 해야 할 것이며 민준이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저랑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나는 지호가 그 질문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굳건히 버텼습니다. 지금은 안 돼, 챔피언. 너는 학교도 다니고 친구들도 있고 네 모든 삶이 여기에 있어. 너를 이 모든 것에서 데려가는 것은 너무 불공평해. 하지만 아빠가 자리 잡으면 최대한 자주 보러 올게. 누가 알겠어. 우리는 모두 그것이 공허한 약속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위험한 사람들이 아이를 공격할 수도 있으니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지호가 석방된 날은 3월에 비 오는 화요일이었습니다. 민준이가 아직 학교에 있을 때 지훈 씨와 나는 교도소 문 앞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이별을 더 쉽게 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됐네요. 지호가 말했습니다. 보도에 서서 간단한 펜 안에 그의 모든 소지품이 들어있었습니다. 44살.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해낼 거야. 아직 젊고 건강하고 공부도 했잖아. 많은 사람들이 새로 시작할 때 너보다 가진 것이 적어. 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냥 제가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많은 세월을 낭비하기 전에 제가 제 무책임함 때문에 두 분을 거의 희생시키기 전에요. 우리는 지호를 집으로 데려가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 가족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부산행 버스표는 이미 그날 밤으로 예매되어 있었습니다. 협동조합의 한 친구가 그곳에서 이미 그에게 일자리와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돌아와 아빠와 마지막 몇 시간을 소중히 보냈습니다. 그들은 함께 비디오 게임을 하고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음 만날 때 무엇을 할지에 대한 불가능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지호가 안전하게 돌아오려면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떠나야 할 시간이 되자 지호는 민준이를 꽉 안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노력해서 네 아빠보다 더 좋은 사람이 돼. 그럴게요. 약속해요. 민준이는 이때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저 보러 와야 해요. 알았죠? 최대한 빨리 챔피언. 최대한 빨리 챔피언. 최대한 빨리. 지호는 나를 돌아보았고 눈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나는 그가 말을 끝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는 내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알아, 지호야. 다 알아. 택시가 지호를 버스터미널로 데려간 후 나는 민준이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아빠의 떠남을 소화하도록 도왔습니다. 지훈 씨는 아이스크림을 가져오러 갔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려운 순간에 대처하는 전통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빨리 돌아오지 않을 거죠. 나는 내 손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거의 13살이 되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리했습니다. 아마 아닐 거야. 그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과거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아빠를 다치게 한 사람들 때문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가 잠든 줄 알았습니다. 네 아빠가 떠난 건 너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야. 민준이는 이 진실에 화를 내기는커녕 놀라운 성숙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아빠는 우리를 영웅처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다시 눈물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영웅처럼. 석 달 후 예진도 주간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지우와 달리 그녀는 마약 밀매 전과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도시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당직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작은 원룸을 빌렸습니다. 민준이는 정기적으로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는 놀랍게도 우리를 주 양육자로서 존중하는 태도를 항상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어머님, 아버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아요. 한 번은 우리가 민준이의 축구 경기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그 애에게 저와 지호가 결코 줄 수 없었던 안정을 주셨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민준이에게 정기적으로 전화하고 특별한 날에는 선물을 보내왔지만 한 번도 돌아와서 면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영상 통화를 통해 우리는 그가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살이 찌고 얼굴색도 좋아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한 번의 통화에서 그는 나에게 민준이가 방울을 비운 후 혼자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괜찮니? 혼자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직업도 안정적이고 아파트는 작지만 괜찮아요. 심지어 다른 작지만 괜찮아요. 지난주에 그 사람들이 아직도 저의 행방을 묻고 다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분간은 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결정 뒤에 숨겨진 고통을 이해했습니다. 엄마, 그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고맙다고요. 무엇에 대해 고맙니? 그날 안 된다고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차를 세워줘서 고맙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만약 그날 엄마, 아빠가 계속 운전했다면, 만약 그 마약을 가지고 붙잡혔다면 엄마, 아빠만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결코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았을 거고 끔찍한 결정을 내리다가 길거리에서 비참하게 죽거나 아니면 저는 더 나쁜 일로 평생 같았을 거예요. 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저 어떤 엄마라. 사랑이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엄마. 사랑이 항상 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엄마.
때로는 가장 깊은 사랑은 아니오라고 말하고 한계를 설정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실수의 결과를 마주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엄마. 그 후 몇 년 동안 이 말들은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자랐고 지훈 씨와 나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깨지고 다시 공합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일상을 찾았습니다. 민준이는 이제 17살이 되었고 내년에는 대학에 갈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대학에 가는 사람입니다. 지호는 여전히 부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구축했고 거리는 멀지만 아들과의 연결은 결국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지는 놀랍게도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는 무시했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 자신에 관해서는 이제 72살이 된 나는 고속도로에서의 그 오후를 돌아봅니다. 지훈 씨에게 차를 돌리라고 소리쳤던 그 순간을 나는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사랑이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잔인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그 가방을 열고 아들이 그 안에 숨겨놓은 것을 보았을 때 내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폐허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재건했습니다. 완벽하지 않고 상처투성이인 가족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정직한 가족입니다. 민준이가 최근 가족에 대한 학교 에세이에서 썼듯이 때로는 모든 것을 잃어야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아빠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이 교훈을 배웠지만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우리 모두가 배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에 나오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영상에는 당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배신과 역전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